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교육을 담당하게 된 소연입니다. 김정숙은 소연을 알아보자 얼굴이 굳어졌고 맨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소연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실버 감성 시네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라는 감동 드라마를 준비했어요. 부모 없는 집안은 체면이 안 선다는 모욕적인 말에 상처받은 소연이 2년 후 운명처럼 다시 만난 그 사람과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복수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5월의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던 그날, 소연은 웨딩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29의 소연에게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며 행복해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소연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고모 손에서 자랐어요. 고모는 소연을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지만 세상의 시선은 늘 차가웠죠. 불쌍한 고아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그럴 때마다 소연은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도 최선을 다했고 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했어요.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준호를 만났죠. 준호는 건축 설계 회사에 다니는 따뜻한 성격의 남자였어요. 소연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의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2년 동안의 연애 기간 동안 준호는 소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소연아, 우리 어머니께서 내일 점심때 뵙고 싶다고 하시네. 며칠 전 준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는 건 이번이 두 번째였어요. 첫 만남은 석 달 전이었는데 겉으로는 웃으시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시선을 느꼈었죠. 하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누구나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소연은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네이비 색깔의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했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좋은 인상을 드려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고급스러운 트위드 재킷에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한 모습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표정도 첫 만남 때보다 더 차가워 보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죠? 소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예비 시어머니는 잠깐 시선만 올렸다가 다시 메뉴판을 들여다봤어요. 앉아요.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소연은 마음속으로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가벼운 대화가 오갔지만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소연의 말에 성의 없는 대답만 했고 웃음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소연은 긴장감 속에서도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온 후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소연 씨, 우리 준호와 정말 결혼할 생각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연은 당황했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준호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사랑이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소연 씨,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세요?
3대째 이어온 사업가 집안이고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가문이에요. 준호 아버지는 건설업계에서 손꼽히는 인물이고 저희 집은 강남에서도 유명한 집안입니다. 소연은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런데 부모도 없는 집안 출신과 혼인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순간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을 칼날처럼 찔러온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거든요. 혼인은 두 가문의 격이 맞아야 하는 법이에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부모 없는 집안은 체면이 안 서요. 결혼식장에서 신부 쪽 주요 인사들이 누가 나오겠어요? 고모 한 분이 전부죠? 그런 결혼식을 우리 집 친척들과 지인들 앞에서 어떻게 치러요? 소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채통에도 맞지 않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집 며느리가 고아래라고 수군거릴 게 뻔하잖아요. 어머니. 소연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가방을 들고 일어서고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아요. 준호에게도 이미 말해뒀어요. 포기하세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남기며 레스토랑을 나가버렸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어요.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는 걸 느꼈죠. 부모 없는 집안은 체면이 안 선다. 그 말이 소연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준호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아마 파혼 통보일 게 뻔했지만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5월의 따뜻한 햇살이 무색하게 마음속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바로 분노였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울음 대신 마음속 깊이 하나의 결심을 새겼습니다. 기회가 오면 반드시 되갚아줄 거야.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그날의 모욕을 가슴에 묻어두고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갔어요. 준호와의 연락은 그날 이후 완전히 끊어졌고 소연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대신 일에 더욱 매진했고 회사에서의 평가도 좋아져 승진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 후로 소연은 준호의 가족에 대한 소식을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돌렸죠.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데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피하려고 해도 어떤 일들은 저절로 찾아오더군요. 어느 월요일 아침 소연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틀었어요. 아침 7시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회사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대성건설 김 회장, 부도 위기로 경영진 긴급회의 소집. 소연의 손이 공중에 멈췄어요. 커피 잔을 들려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죠. 대성건설. 그곳이 바로 준호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였거든요. 뉴스 앵커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리한 해외 투자와 부실 경영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 부족 상황에 몰린 대성건설이 결국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진출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연은 놀란 마음으로 뉴스를 계속 지켜봤어요. 화면에는 대성건설 본사 건물이 나오고 있었고
출입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서둘러 지나가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김 회장 가족의 개인 재산도 상당 부분 회사 운영 자금과 담보로 묶여 있어서 개인적인 경제적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강남 일대의 고급 주택과 별장 등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소연은 뉴스를 끝까지 봤어요. 리포터는 회사 앞에서 한때 업계 선두 기업 중 하나였던 대성건설의 몰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마무리했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소연은 그 뉴스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동료들도 그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건설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소연은 우연히 준호의 대학 동기인 민수를 강남역 근처에서 마주쳤어요. 민수는 소연을 보자 반가워하면서도 어딘지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응, 잘 지냈어. 너는 어째? 회사 일은 괜찮고? 나야 그냥 그렇지.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민수가 말을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혹시 준호네 집 소식 들었어? 요즘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소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 어려워진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망한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집도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온다고 해. 준호 어머니는 정말 많이 변하셨다고 하더라. 민수의 말에 소연은 가슴 한편이 묘하게 뒤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지내? 해외로 떠났어. 캐나다였나? 거기서 새로 시작한다고 하더라. 연락도 거의 안 되고 어머니 혼자 두고 가서 본인도 많이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아. 하지만 여기 있으면 빚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떠났다고 하던데. 소연은 조용히 들었어요. 준호에 대한 감정은 이미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 예전에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하더라. 일주일 후 소연은 회사 동료를 통해 더 구체적인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야, 소연아. 혹시 대성건설 김 회장 부인 아니? 요즘 우리 동네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한다던데? 정말? 응, 내가 어제 직접 봤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 예전에 뉴스에서 볼 때는 그렇게 고상하고 당당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평범한 아줌마 같았어. 아니, 오히려 좀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어. 동료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마트 유니폼 입고 있는데 어색해 보이더라. 아마 그런 일 처음 해보는 것 같았어. 손님들한테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고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거구나 싶었어.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2년 전 그 레스토랑에서 들었던 차가운 모욕이 생생하게 떠올랐지만 동시에 묘한 허탈감도 느껴졌습니다. 복수를 꿈꾸긴 했지만 이렇게 완전히 몰락한 모습을 상상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몇 주 뒤 토요일 오후 소연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정말로 예비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집 근처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빨간색 근무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 전에 그 고급스럽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지만 염색도 안 한 채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 그 차갑고 거만한 시선 대신
피곤하고 지친 표정만이 남아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소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바코드를 찍으면서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고 기계적으로 업무만 처리했습니다. 1만 5천 원입니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무기력해 보였어요. 소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복수를 꿈꿨던 상대였는데 막상 이렇게 몰락한 모습을 보니 쾌감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어요. 부모 없는 집안은 체면이 안 선다고 하셨는데 소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누가 더 체면이 서지 않는 상황인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수의 쾌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망함만이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은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세상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오만했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극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2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새겼던 다짐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기회가 오면 반드시 되갚아줄 거야. 그런데 정작 그 기회가 이런 식으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인생 자체로부터 충분히 벌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소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세상은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공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여전히 돌고 있었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소연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가끔씩 마트에서 본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고 나서는 복수에 대한 생각도 많이 사라졌었죠. 이미 충분히 벌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소연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거든요.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소연이 평소처럼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팀장님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소연 씨, 잠깐 회의실로 와볼래요? 회의실에는 인사팀장과 부장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표정들이 심각해 보여서 긴장이 되었어요. 소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부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 협력업체 중에 구조조정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직원들 중 일부를 우리 회사로 파견받기로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분들을 교육하고 업무에 적응시킬 담당자가 필요해서요. 소연 씨가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졌고 회사에서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총 10명 정도 오시는데 2주 정도 교육 기간을 거쳐서 각 부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소연 씨가 전체적인 교육을 담당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이 파일을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명단이에요. 미리 한번 보시고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해 주세요. 소연은 파일을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10명의 이름과 간단한 프로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하고 경력도 제각각이었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년층이었고 몇 명은 이번이 첫 직장 생활인 것 같았습니다. 명단을 쭉 훑어보던 소연의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김정숙. 나이는 58세. 이전 직장은 없음. 특이사항에는 생계형 취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나이와 상황을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정숙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고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어요. 그 주말 소연은 교육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이름이 신경 쓰였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년 전 그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부모 없는 집안은 체면이 안 선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트에서 본 초라한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드디어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와서 교육장을 준비했어요. 책상과 의자를 정리하고 교육 자료도 챙겨 놓았죠.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되었습니다. 오전 9시 새로 오는 직원들이 하나둘씩 교육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어색해하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연은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으며 안내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여성을 보는 순간 소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거든요. 김정숙이 맞았습니다. 예전에 고급스러운 옷차림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지만 예전의 그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축되어 보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소연을 보자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알아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시선을 피하며 맨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소연도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교육을 담당하게 된 소연입니다. 소연은 차분하고 전문적인 톤으로 교육을 시작했어요. 회사 소개부터 업무 규정, 조직도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도 받고 궁금한 점들도 답변해줬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때도 말없이 듣기만 했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거만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마지막에 일어나려 했는데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정숙 씨, 잠깐 남아 계시겠어요? 개별 상담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예비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육장에 둘만 남자 침묵이 흘렀어요. 소연은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교육장 안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상처는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소연은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정말 계획된 일일까요? 어쨌든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연과 김정숙 단 둘만 남은 공간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지만 실내의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의자를 돌려 김정숙과 마주 앉았어요. 2년 전 그 레스토랑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이제는 소연이 높은 자리에 있고 김정숙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오랜만입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간신히 나온 대답이었어요. 목소리도 많이 작아져 있었고 예전에 그 위압적인 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김정숙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2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고급스러운 브랜드 옷 대신 평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 차고 있던 비싼 시계와 반지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화려한 파마 대신 단순하게 뒤로 묶어 올린 상태였어요. 많이 힘드셨죠? 소연의 질문에 김정숙은 더욱 몸을 움츠렸어요. 대답 대신 작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준호는 잘 지내나요? 이 질문에 김정숙의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캐나다에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하시나요? 가끔. 안부만. 짧은 대답들이었어요. 김정숙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런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심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죠. 이 회사에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생활이 어려워서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김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김정숙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기억났습니다. 부모 없는 집안은 체면이 안 선다. 우리 집 채통에도 맞지 않다. 결혼이라는 건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다. 그 모든 말들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군요. 세상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2년 전 그날을.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정숙의 몸이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김정숙도 그날의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 아직도 기억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성적인 톤이었지만 그 안에는 2년간 쌓인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봤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였어요.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모습의 김정숙을 보니 복수의 쾌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는 대충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일하는 곳이에요.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업무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소연의 말에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후 교육 시간에 뵙겠습니다. 소연이 일어서자 김정숙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교육장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해를 가려 교육장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마음속도 그런 것 같았어요. 복수심과 연민이 번갈아가며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오후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소연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 매뉴얼을 설명했습니다. 회사 규정, 근무 시간, 복장 규정, 업무 프로세스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줬어요. 김정숙은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열심히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질문이 있어도 손을 들지 않고 조용히 있었지만 집중하는 모습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실제 업무에 투입되실 예정입니다. 각자 담당 부서에서 멘토가 배정되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교육이 끝나갈 무렵 소연은 개별 부서 배정 명단을 발표했어요. 김정숙은 총무팀 소속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소연과 같은 층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는데 김정숙이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소연 씨. 아니, 소연 대리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업무상 당연한 일이에요. 소연의 대답은 공식적이었어요. 하지만 김정숙은 한 번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김정숙이 나간 후 소연은 교육장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건물에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될 텐데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소연은 2년 전 자신이 마음속에 새겼던 다짐을 떠올렸어요. 기회가 오면 반드시 되갚아줄 거야. 그 기회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복수보다는 복잡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에게도 김정숙에게도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터였어요. 다음 날부터 김정숙의 본격적인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은 교육 담당자로서 새로 들어온 직원들의 적응 과정을 지켜봐야 했어요. 특히 김정숙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죠. 김정숙은 총무팀에 배정되어 문서 정리와 간단한 사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처음 며칠간은 업무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컴퓨터 작업도 서툴렀고 회사 내부 시스템을 익히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소연은 하루에 몇 번씩 총무팀을 지나다니며 김정숙의 적응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육 담당자의 업무였지만 개인적인 관심도 있었던 거예요. 김정숙 씨, 업무 적응은 어떠세요? 소연이 총무팀 앞을 지나다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김정숙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멘토님께 물어보시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화는 항상 업무적이고 간단했어요. 하지만 소연은 김정숙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고 점심시간에도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2주가 지나면서 소연은 좀 더 구체적인 평가를 해야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의 업무 적응도를 체크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판단해야 했거든요. 김정숙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팀장이 소연에게 물어봤어요. 업무 태도는 성실한 편입니다. 하지만 업무 속도나 효율성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소연의 답변은 객관적이었어요. 실제로 김정숙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렸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당연한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총무팀장의 말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김정숙이 성실하긴 하지만 업무 능력 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의미였죠. 소연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김정숙이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소연은 김정숙의 업무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총무팀에 들러서
김정숙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서류들은 언제까지 정리하셔야 하나요? 오늘 중으로 끝내야 하는데 아직 절반 정도밖에 못했어요. 김정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이미 비슷한 업무를 끝냈는데 혼자서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세요? 컴퓨터 작업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회사 양식도 복잡하고. 소연은 김정숙의 모니터를 살펴봤어요. 정말로 작업 속도가 느렸고 간단한 엑셀 작업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연은 옆에 앉아서 김정숙에게 컴퓨터 작업 요령을 가르쳐 줬어요. 단축키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엑셀 함수 활용법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빨라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정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소연은 인사팀에서 새로 들어온 직원들의 평가 회의에 참석했어요. 각 직원들의 적응도와 업무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정숙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인사팀장이 소연에게 물어봤어요. 업무 태도는 좋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어요. 하지만 업무 효율성이나 적응 속도는 다른 분들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에요. 연령대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니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었고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실무 능력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좀 더 지켜본 후에 최종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소연은 자리로 돌아와서 생각에 잠겼어요. 김정숙의 운명이 자신의 평가에 달려있다는 게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2년 전 그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리면 차가운 복수심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 연민도 느껴졌어요. 다음 주 소연은 김정숙의 업무를 더 꼼꼼히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총무팀에 들러서 전날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고 오늘 할 일도 점검했어요. 어제 마감한 서류에 오타가 몇 개 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계산도 틀렸어요.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소연의 지적은 정확했지만 냉정했어요. 김정숙은 매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동료들도 점점 김정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업무 처리가 느리고 실수도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거든요. 김정숙 씨 때문에 우리 업무까지 지연되고 있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해는 하지만 회사 일인데. 소연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2년 전 자신이 느꼈던 그 모욕감을 김정숙도 지금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원했던 복수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은 야근을 하다가 총무팀 쪽을 지나게 되었어요. 불이 켜져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 들여다보니 김정숙이 혼자 남아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안경을 쓰고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완연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2년 전 그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세상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복수라는 게 이런 건지,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게 이런 건지 헷갈렸습니다. 기회가 오면 반드시 되갚아줄 거야. 2년 전 마음속에 새겼던 그 다짐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 달이 더 지나면서 소연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의 과거 업무 이력을 조사하던 중 예상치 못한 정보를 찾아낸 거예요.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소연은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해 새로 들어온 직원들의 배경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김정숙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력서에는 이전 직장 없음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인사팀에서 제공한 추가 자료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5년 전부터 5년 전까지 한 협력업체에서 임원진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협력업체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진기획이라는 회사였는데 소연이 잘 아는 곳이었거든요. 자신들 회사와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였고 몇 년 전 부정거래 의혹으로 문제가 되었던 곳이기도 했어요. 설마. 소연은 급하게 컴퓨터를 켜서 사내 문서 보관함을 뒤졌어요. 5년 전 선진기획과의 거래 중단 관련 문서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당시 선진기획에서는 허위 서류 제출, 부당 이익 취득, 심지어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까지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김정숙이 있었던 거예요. 문서에 따르면 김정숙은 선진기획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부정행위에 관여했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일들이 있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특히 소연의 눈길을 끈 것은 한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김상무는 우리를 마치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도 서슴지 않았고 약자에게는 더욱 가혹했어요 라는 내용이었죠. 소연은 그 문서를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정숙이 단순히 자신에게만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였거든요. 더 조사해보니 김정숙의 부정행위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깎아먹거나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김정숙의 갑질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고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었구나. 소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김정숙의 현재 모습을 보며 연민을 느끼기도 했는데 과거의 행적을 알고 나니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틀 후 월요일 소연은 김정숙을 별도로 불러서 면담을 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업무 점검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김정숙 씨, 이전 직장 경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력서에 거짓말을 썼다는 걸 들킨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그게 특별한 경험은 없어서 선진기획에서 5년간 일하신 건 특별한 경험이 아닌가요? 김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완전히 들킨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신 건 심각한 문제예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김정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절 일들이 부끄러워서. 부끄럽다고 해서 이력을 조작해도 되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선진기획에서의 일들을 보면 소연은 조사한 내용을 하나하나 언급했어요. 김정숙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권력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김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소연은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에요. 김정숙 씨가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소연의 말에 김정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과거의 잘못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이 정보를 인사팀에 보고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력 조작은 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이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소연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집에서 모든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김정숙의 과거 행적들,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기회가 왔네. 소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김정숙의 운명을 완전히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를 손에 넣은 거였거든요. 이력 조작과 과거의 부정행위. 이 두 가지만으로도 김정숙을 회사에서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그것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말이죠. 2년 전 그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부모 없는 집안은 체면이 안 선다. 이제는 누가 체면을 잃게 될지 분명해졌습니다. 소연은 손에 든 서류들을 바라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김정숙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히 정당한 방법으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인사팀에 보고할 서류를 준비하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어요. 드디어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어요. 손에는 김정숙의 이력 조작과 과거 부정행위에 관한 모든 자료가 들어있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복수를 완성하는 날이 될 거였어요. 인사팀에 가기 전 소연은 잠시 화장실에 들러 거울을 봤어요. 2년 전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듣던 날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오늘로 끝이야. 소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장님, 중요한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새로 들어온 김정숙 씨에 관한 건인데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소연은 차근차근 자료를 설명했어요. 이력서 조작부터 시작해서 선진기획에서의 부정행위까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사팀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 정도면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겠습니다. 소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인사팀을 나왔어요. 드디어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정숙은 이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거고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거였어요. 오후 2시 김정숙은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소연도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에는 인사팀장, 총무팀장, 그리고 부장님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 앉으세요. 김정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김정숙 씨의 이력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사팀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력서에는 이전 직장 경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선진기획에서 5년간 임원으로 재직하셨더군요. 이는 명백한 이력 조작입니다. 김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심각한 건 선진기획 재직 당시의 행적입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갑질, 부정거래 등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료들이 하나하나 공개될 때마다 김정숙은 더욱 작아져갔어요. 변명할 여지도 없었고 모든 게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시되고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 해명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정숙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깨달음과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복수군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인사팀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김정숙은 소연을 계속 바라보며 말했어요. 2년 전, 제가 소연 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어요. 정말 잘못된 일이었죠. 소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김정숙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예요. 소연의 말은 논리적이고 냉정했어요. 실제로 김정숙의 이력 조작과 과거 부정행위는 명백한 사실이었고 회사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와는 상관없이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사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정숙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체념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김정숙 씨는 오늘자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력 조작과 과거 부정행위 이력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졌어요. 김정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소연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명히 복수를 완성했는데 예상했던 것만큼의 쾌감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허무함이 더 컸어요. 1시간 후 소연은 총무팀을 지나다가 김정숙이 개인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작은 박스 하나에 들어갈 정도의 물건들이 전부였습니다. 김정숙은 소연을 보자 잠시 손을 멈췄어요. 소연 씨, 네. 2년 전 제가 한 말들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정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이게 다 돌아오는 거군요.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뒤섞이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은 박스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등이 많이 굽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창밖을 봤어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소연의 마음속에는 묘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2년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분노와 복수심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제 끝이야. 소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할 시간이 되었지만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복수를 완성했는데도 후련하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운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비가 차갑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집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복수를 완성했다는 성취감보다는 묘한 공허함이 더 컸거든요. 2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분노가 사라지자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며칠이 지났지만 소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어요. 회사에서도 평소처럼 업무를 보긴 했지만 자꾸만 김정숙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굽은 등과 무거운 발걸음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소연은 퇴근길에 우연히 김정숙을 다시 만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였어요. 추운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김정숙은 얇은 코트만 입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소연은 처음에는 모른 척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졌습니다. 김정숙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김정숙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후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 같았어요. 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김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김정숙은 소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소연 씨, 버스 기다리세요? 아니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김정숙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많이 추우시겠어요.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어요. 김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찬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연 씨, 김정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네. 2년 전, 제가 정말 못된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김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소연은 김정숙을 바라봤어요. 2년 전 그 거만하고 차가웠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나이든 여자가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 잊은 적 없어요. 소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부모 없는 집안은 체면이 안 선다고 하셨죠. 정말 상처가 많이 되었어요. 김정숙의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소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복수를 해봤는데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무거워졌어요. 김정숙이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봤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미 어머니를 충분히 벌준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복수할 필요도 없고요. 소연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이거라도. 김정숙은 그 손수건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소연의 목소리도 조금 떨렸어요. 복수라는 게 생각보다 허무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김정숙은 손수건을 꼭 움켜쥐었어요. 소연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제게, 준호는 어떻게 지내나요? 갑자기 소연이 물어봤어요. 김정숙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요. 아마 제가 이런 상황이 된 걸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죠.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둘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 씨, 네. 언젠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김정숙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정숙이 일어섰어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김정숙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소연은 지켜봤어요. 등은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소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덩어리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후련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소연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복수와 용서, 그리고 화해에 대해서 말이죠.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증오를 내려놓을 수는 있었어요.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2년 동안 마음속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분노와 복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세상은 때로는 잔인하지만 때로는 따뜻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 소연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복수와 용서의 경계선에서 두 여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곪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조용히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수를 꿈꾸던 소연이 마지막에 선택한 건 용서였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소연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